안녕하세요. 시댁 식구 챙기느라 제 가족은 나몰라라 했던 남편 놈을 반품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딸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식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데까진 꽤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오랜 시간 긴 고민 끝에 결정한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인 것 같아요. 물론 긴 시간 고민한 만큼 겁도 많이 나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지만요.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양가 집안은 저희를 도와줄 여유 따윈 없었고 그야말로 사랑 하나 가지고 한 결혼이었어요. 그나마 믿을 거라곤 젊음과 남편의 직장뿐이었는데 딸이 3살이 되던 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며 남편은 결국 권고사직까지 당하게 되었죠. 참 막막했어요. 점점 돈 들어갈 곳은 많아지는데 제 취업은 여의찮았고 아무리 꿈을 꾸고 희망을 가져봐도 까마득한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보, 우리 장사해보는 건 어때? 장사? 갑자기 장사는 무슨? 애도 아직 어린데 장사를 같이 어떻게 해? 그냥 내가 빨리 회사 알아볼게.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래. 그러지 말고 우리 조그마한 방 하나 딸린 상가 구해서 거기서 지내면서 식당이라도 하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잘하잖아. 이중으로 월세 나갈 일도 없고 애도 같이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단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런가? 듣고 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 나 퇴직금 받은 것도 있고 이 집 보증금 빼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어떻게 가게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진짜 힘들 거야. 당신 괜찮겠어? 괜찮고 안 괜찮고가 어디 있어.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우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보자.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돈 걱정하지 말고 다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식당을 차렸고 생각보다 더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기껏 마련한 재료를 다 버리는 날도 수두룩했고 진상 손님이 오는 날이면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았죠.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경험이 되고 점차 단골 손님이 생겨난다 싶더니 입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6년,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어느새 대박난 식당이 되었네요. 고생스러운 세월을 보낸 보상을 받듯 더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딸이 하고 싶다는 건 걱정 없이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니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바로 시댁과 남편이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돈 10만 원이 아쉬웠던 시절엔 저희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줄 수 없다며 딱 자르던 시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야금야금 빼가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말입니다. 여보, 당신 집에 무슨 용돈을 이렇게나 많이 드리는 거야. 이건 너무 과하잖아. 과하기는 나 장남이야. 이때까진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렸지만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런 걸로 치면 나도 장녀야. 그런데 난 이 정도로 많이 드리진 않는다고. 이때껏 못한 건 죄송하지만 용돈은 형편껏 해드려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돈 없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좀 적당해라. 남들 다 부모 호강시켜줄 때 나 몰라라 했던 게 한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남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장남이기도 했고 여유가 생겨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시댁에 주는 용돈 금액이 점점 더 커지고 남편의 남동생, 즉 시동생이 장가를 갈 때 집을 사주는 모습을 보곤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장사가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미래는 생각지도 않고 버는 족족 써버리니까요. 미래가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 일할 맛도 나지 않더라고요. 시댁 식구 배를 불려주려고 일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여보, 이번에 서방님 집 해준 거 우리도 무리였던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지? 무리는 무슨, 그까짓 돈 또 벌면 되잖아. 그까짓 돈? 우리가 벌고 싶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잘 벌 수 있대?
도대체 뭘 믿고 돈을 그렇게 쓰는 거야? 우리 딸 아직 어려. 대학도 가야 하고 시집도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버는 대로 다 줘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아, 진짜 말 맞네. 그러면 하나뿐인 동생이 장가를 간다는데 우리처럼 월세살이 시켜? 우리도 이만큼 고생했으니 너도 그 정도 고생은 해라. 이러란 말이야? 아, 말을 말자 말을 마라. 여기까지만 해. 더는 도움 주지 말란 말이야.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장남으로서 차고 넘치게 했다고. 나 진짜 앞으론 가만 안 있을 거야. 정말 진짜 진심이야. 알겠어? 그래, 알겠어. 아, 알겠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이젠 결혼할 동생도 더 없다고. 남편은 짜증 가득한 약속을 했고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선물로 좋은 침대를 사주고 싶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동생이 좋은 침대를 가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처제 결혼 선물로 침대 사주려고 그래? 왜? 왜? 몰라서 물어? 침대가 얼마나 비싼데 그런 걸 결혼 선물로 한다는 거야?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본인은 지 동생 결혼 선물로 집 사는 데 쓰라며 거금을 보태준 건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린 듯 했죠. 그러고선 뻔뻔스럽게도 고작 침대로 화를 내더군요. 거기에다 그간 남편이 시댁에 쓴 돈이 얼만데 왜 저딴 핀잔을 들어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당신은 당신 집에 간이고 쓸개도 다 빼주고 다니면서 난 내 동생 결혼 선물로 침대 하나 못 해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침대는 아니지. 그냥 이불이나 좋은 거 사줘. 그러면 되지. 당신이 그렇게 좋은 거 막 해주면 처제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도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은 사뿐히 무시하고 가격대가 있는 침대를 선물했죠. 동생이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간 식당 일이 바쁠 때마다 와서 동생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돕기도 했고 언니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동생이 그다지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기분이었어요. 동생에게 침대를 선물한 사실은 당연히 남편의 귀에도 들어갔고 또 당연하다시피 시댁에서도 알게 됐더라고요. 너 그게 사실이니? 네 동생 결혼하는데 비싼 침대 선물했다는 거. 네, 사실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무슨 문제? 그걸 몰라서 물어? 침대 비싼 거는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렇게 굳이 왜 침대를 선물해? 그냥 좋은 이불 세트면 되지. 그렇게 헤프게 낭비하면 돈을 어떻게 모으니? 동생에게 침대를 사준 것으로 둘이 얼마나 긴 토론을 해댔는지 남편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대는 시모의 말을 듣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때껏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았더니 그래서 이토록 당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머님, 저 이번에 동생한테 돈 쓴 거 처음이에요. 아범은 사방님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보태라며 큰돈 턱턱 내놨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시댁에 돈 필요할 때마다 아범한테 받아간 거 다 알고 있어요. 재작년에 이사도 아범이 시켜줬고요. 제가 제 동생한테 고작 침대 하나 사준 게 그리도 싫으시면 환불할게요. 대신 이때껏 아범한테 받아간 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침대 환불하고 동생한테는 이불로 다시 사줄 테니까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지 시모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물러서진 않더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니? 협박이라뇨? 정당한 요구인데요. 돈은 아범이나 저나 같은 시간 같은 고생해서 버는데 쓰는 건 아범이랑 시댁에서 다 쓰잖아요. 저희가 돈 못 모은 건 다 시댁 때문이라고요. 시댁이랑 친정이랑 똑같니? 어디 비교할 게 없어서 시댁이랑 친정을 비교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야. 장가가도 우리 집사람이지만
네 동생은 시집 가면 그만인데 돈을 왜 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여튼 전 동생한테 침대 정도는 꼭 해줄 생각이니까 정 제가 친정에 뭘 하는 게 싫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때껏 아범한테 받은 거 다 돌려주세요. 그러면 침대도 환불하고 친정에 돈도 안 쓸게요.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네, 저 이제 이딴 식으로 굴려고요. 그러니까 더는 제가 번 돈으로 뭘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 몰래 아범한테 큰돈 받아내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시모는 아무 말도 연락도 없더라고요. 남편 역시 시모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인지 한동안은 제 비위를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여전히 시댁으로 용돈은 주고 있었지만 더는 큰 돈이 가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했는데 동서가 출산을 하며 다시 일이 터졌네요. 동서는 원래도 엄살이 심하고 장깨가 많은 사람인지라 명절 때면 제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명절만 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기 일쑤였죠. 어떤 날엔 여자만 걸리는 마법데이를 내세워 일을 미루기도 했고요. 그런 동서에게 출산은 좋은 핑곗거리였겠죠. 시댁에서 마주칠 때면 남편을 붙잡고 힘들다고 징징대기 바쁘더라고요. 아주버님, 저 요즘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요. 그이도 회사 일로 바빠서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독박 육아하려니 너무 힘들고 우울해요. 어쩐지 재수씨 안색이 창백하다 싶었는데 힘들어서 그런 거였어요? 네. 아기가 내려놓기만 하면 우니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간다니까요. 도우미분이라도 계시면 좀 살만할 것 같은데 그이 월급으론 도우미까지 부르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혼자 다 하려니 너무 힘들고 지치네요. 그러면 제가 도우미 불러드릴게요.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도와주실 분 불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 정말이요? 아주버님, 너무 감사해요. 역시 우리 아주버님밖에 없다니까.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상황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다고 서방님이 능력이 안 돼서 도우미를 못 부르는 형편도 아니었죠. 심지어 육아휴직을 내고 아기를 같이 돌보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거짓말을 살살 해대더라고요. 더 열받았던 건 전 육아를 하다 손목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도 돈이 아까워 사람도 부르지 못하고 혼자 육아를 했었거든요. 그걸 떠올리자 더욱 화가 치솟았죠. 오죽하면 호탕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손에 잡히는 대로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만 빼고 화기애애한 시댁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 여보, 진짜 미쳤어? 도우미 부르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하루만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은 불러야 할 텐데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아, 진짜 적당히 좀 해라. 같은 여자로서 재수씨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는 나는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온몸에 파스로 도배를 했어. 일하느라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이런 나는 본 척도 안 하면서 재수씨가 힘든 꼴은 그렇게 보기가 힘들디? 그래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런 큰 결정을 덜컥 한 거냐고. 가게 일은 당신 혼자 다 해? 나도 해. 가게에서 나온 수익금 중엔 내 몫도 있다고. 내 돈으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좀 쓰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워야 속이 편해? 이렇게까지 몰아세우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 집 일이라면 앞뒤 없이 지갑이 바로 열려? 그리고 뭐? 당신 돈? 정확히 해야지. 그건 당신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우리 돈. 아, 진짜? 그러면 이러지 말고 우리 수익 분배를 확실하게 하자. 정확히 반반 나눠서 어디에 얼마를 쓰든지 간에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좋아, 그렇게 해. 나도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는 이 생활 불만 많았다고. 당신 집에 온 재산 다 털리고 후회나 하지 마. 지금이야 돈 있으니까 당신한테 최고라고 해주고 당신 치켜 세워주지.
당신한테 돈 떨어지는 순간 다 끝이야. 당신 식구들이 당신 도와주기나 할 것 같아? 우리 가족이 돈만 밝히는 당신 같은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왜 돈이 떨어져? 지금처럼 장사만 열심히 하면 돈 떨어질 일이 뭐가 있다고. 군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딱 절반으로 나눠. 알겠어? 정말 목 끝까지 차오르던 말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해주는 것도 모자라 저리도 강하게 요구하니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돈 관리를 따로 하기 시작했고 살림에 드는 돈도 정확히 반반씩 내서 생활비로 쓰기로 했죠. 이미 시댁에는 이런 일이 다 소문이 났는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라 온갖 트집을 잡으며 저를 귀찮게 했지만 괜찮았어요. 돈으로 엮이지 않으니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었거든요. 트집 잡는 거야 반박하거나 말로 돌려주면 되니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고요. 하나마나한 공격인 거죠. 그렇게 각자 생활하며 나름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무럭무럭 자라는 게 인생의 낙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이 이상하더라고요. 왜인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싶더니 금세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해열제를 먹여봤지만 열이 떨어지는 건 잠시뿐이었고 더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긴박한 순간이 되자 그래도 아이의 아빠인 남편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여보, 어떻게 해? 애가 열이 펄펄 끓어. 약을 먹여. 집에 약 있잖아. 먹였는데도 열이 안 떨어져. 어딘데? 병원에 가게 빨리 좀 와. 나 지금 못 가. 승철이랑 재수씨랑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라고 방금 내보냈단 말이야. 내가 지금 가면 애는 누가 봐? 다른 사람도 아닌 딸이 아프다는데 조카를 봐야 하니 못 온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의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뒤로 이어진 남편의 말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가 아프면 119를 불러야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심각한 거면 119 불러서 병원에 가고 좀 참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택시 불러서 응급실을 가. 그러면 되잖아. 하여튼 난 바쁘니까 알아서 좀 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애가 아파서 애 아빠한테 전화한 게 잘못이야? 아니, 당신 애가 아프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당신 진짜 애 아빠가 맞긴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애 아빠가 간다고 애가 괜찮아져?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귀찮게 좀 하지 마. 별것도 아닌 거?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또 시댁 일에 눈 뒤집혀서 정작 지 가족은 눈에도 안 보이는 거겠지.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도 잘 알 거 아니야. 육아한다고 두 사람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하는 거.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라고 내보냈는데 이제 와서 내 애 아프다고 들어오라는 말을 어떻게 해? 하여튼 난 바쁘니까 알아서 해. 딸이 아프다는데 동생네가 데이트를 해야 하니 조카를 봐줘야 해서 정작 지 애한테는 못 온다는 남편. 너무 황당한 말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이놈이 정말 미쳤나 싶어서 말이죠. 남편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결국 전 119를 불러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다행히 고열은 잡혔지만 화는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이딴 인간도 남편이라고 계속 믿고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변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이혼한다면 아빠 없이 자랄 딸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런 아빠라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듯 했고요. 무엇보다 딸에게 도움은커녕 상처만 될 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이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는 조카를 보느라 많이 지친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기 싫어 눈을 감고 싶었는데 다음 순간 나온 남편의 말은 정말 온 정이 떨어졌네요. 왔어? 뭐래? 괜찮다지? 적당히 웃음이 섞인 질문. 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겨우 가라앉힌 화가 다시 확 오르더라고요. 지금 웃음이 나와?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애 걱정은 전혀 안 해? 걱정하면 뭐가 달라져? 그리고 괜찮으니까 집에도 온 거 아니야. 피곤하면 잠을 자. 괜히 나한테 짜증내지 말고 말이야. 내가 지금 피곤해서 당신한테 짜증내는 줄 알아? 당신이 하는 행동이 화가 나서 이러는 거야. 애가 아프다는데 한다는 말이 119를 부르라고? 누군 119 부를 줄 몰라서 당신한테 연락한 줄 아냐고. 그래도 당신이 우리 딸 아빠니까 연락한 거였지. 나도 무섭고 걱정되니까 그런 순간에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래서 연락한 거였다고. 그만 좀 해라. 애만 멀쩡하면 된 거지. 별것도 아닌 걸로 성질 좀 내지 마. 우리 딸한텐 당신이 있었고 그때 조카한테 나뿐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지. 언제까지 그렇게 따지고 둘 거야? 입에 발린 말이라도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부턴 우리 가족을 우선으로 하겠다 등의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다면 그토록 화가 나진 않았을 텐데요.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를 내며 저를 예민하고 트집이나 잡는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그 순간 분명해졌네요. 이 남자에게 가족은 나와 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자 이혼해야겠다는 확신이 더 분명해졌고 결단을 내렸죠. 일단 저와 딸의 공간에서 남편 놈을 내쫓기로 했어요. 당신은 당신 가족만 챙기니까 문제라는 거야. 결혼하고 당신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가족은 나랑 우리 딸이라고. 시댁이 아니라 우리가 1순위가 되어야지 왜 늘 다른 사람이 1순위야? 난 우리를 2순위로 여기는 가장은 필요 없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부터 챙기려거든. 거기 가서 살아.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면 누가 겁낼 줄 아나? 나도 마주치면 싸우기만 하는 이 집구석 들어오기 싫었다고. 제발 들어와 달라고 연락이나 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당신 같은 인간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화를 내더니 그 길로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바로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이혼을 준비하며 알아보니 생각보다도 더 많은 돈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동서에게 들어간 돈도 꽤 많았고요.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차용증 한 장 없이 말입니다. 돈 관리를 따로 하기 시작한 시점부턴 거의 돈을 물 쓰듯 썼더군요. 힘들었던 시절은 생각지도 않고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시댁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충분했죠. 물론 이혼을 결심하며 딸이 걱정스러운 건 있었어요. 그런데 딸아이 역시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 아빠한텐 우리가 항상 2등이잖아. 난 이제 그런 아빠 필요 없어. 어? 우리 딸 아빠한테 화 많이 났구나?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무 감정도 없는 거야. 아빠랑 뭘 해본 기억도 없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눈 기억도 거의 없어. 그런 아빠한테 무슨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내 걱정하지 말고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우리 반에도 이혼한 애들 꽤 있으니까 이상한 걱정하지 말고. 혹시나 이혼이라는 선택이 딸에겐 상처만 되는 이기적인 선택이진 않을까 고민했었는데 딸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니 옳은 선택이었다 싶었어요. 어린 딸에게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한 남편에게 정말 분노하기도 했고요. 이혼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 갖은 애를 썼거든요. 시댁엔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턱턱 내놓더니 저에겐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 하는 모습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네요. 양육권은 두말할 것 없이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위자료 역시 생각보다 더 큰 금액을 받게 되었어요. 집은 제 명의였고 가게는 남편 명의였기에 이혼을 하자마자 용달차를 불러 남편의 짐을 동선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짐을 받은 동선은 전화를 해서는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진짜 미쳤어요? 이 짐을 왜 저한테다 보내세요? 왜?
내 전남편이 매일같이 그 집에 가 있길래 거기가 내 전남편 집인 줄 알았는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얼른 다시 가지고 가세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귀찮아 죽겠는데 짐까지 우리 집에 있는 거 알면 여기서 살다시피 할 거 아니에요. 그까지 돈 좀 줬다고 빈드라도 붙을 생각이야 뭐야? 하여튼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가라고 눈치를 줘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전 그런 눈치 없는 아주버님 데리고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얼른 짐 다시 가지고 가세요. 난 이미 동서한테 다 보냈고 내 손은 다 떠나갔으니까 정 싫으면 동서가 어머님 댁으로 보내든 다 태워버려버리든 알아서 해. 나한테 이런 연락하지 말고. 이제 우리 엄연히 남남인 거 몰라? 눈치 없는 동선의 아주버님, 이제 나하고 아무 사이도 아니고 동서 가족이니까 알아서 잘 챙겨 살아. 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언제는 전 남편이 최고라며 치켜 세우기 바쁘더니 빼먹을 것이 없어지자 동서는 전 남편을 짐짝 취급을 해대더라고요. 형님, 글쎄 전 아주버님을 제 식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식구도 아닌데 무슨 돈은 그렇게나 많이 받았대? 차용증 한 장 없이 말이야. 그거야. 난 그저 힘들다고 했을 뿐인데 아주버님이 나서서 돈을 준 것뿐이라고요. 주는 돈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갚을 거예요. 가족끼리 차용증은 무슨? 데리고 살라고 할 땐 식구가 아니라고 하더니 돈 이야기엔 가족? 동서는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편하게도 산다. 하여튼 형님한테 빌린 돈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짐은 빨리 다시 가지고 가시고요. 동서는 화를 내며 온갖 험한 말과 함께 전 남편에 대한 욕을 쏟아냈고 그 모든 내용을 녹음해 전 남편에게 보내버렸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무슨 일이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도와줬던 인간들이 전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보낸 녹음 파일을 다 들은 남편은 전화를 해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이게 뭐야? 이딴 거 보내면 내가 후회라도 할 줄 알아? 당신 같은 인간은 후회라는 감정도 사치라는 거 나도 잘 알아. 난 그저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똑바로 알고나 있으라고 보낸 거야. 당신이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던 당신 재수 씨도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 하니 당신 엄마 집에나 가야겠네. 하여튼 오갈 데 없다고 우리 집엔 오지 말고. 이젠 우리 집에 당신 짐도 없으니까 말이야. 내가 말했지. 오라고 해도 안 간다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내가 미쳤다고 그 집에 가냐? 당신 잊었나 본데 가게는 내 거야. 가게가 있는데 그깟 집 언제든 벌어서 사면 된다고.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이 가게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 먹고 살 수 있을 거나 같아?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살아준 거야. 이거 왜 이래? 어디 두고 보자. 그래, 누가 더 잘 먹고 잘 사나. 그래, 두고 보자고. 전 남편은 제가 이혼을 후회할 것이라 호언장담하더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지만 이건 굳이 대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전 남편과는 얼굴을 붉히며 끝을 봤고 저와 딸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어요. 워낙 가정에 무관심했던 아빠라 없어도 표시도 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의 빈자리가 아쉽기는커녕 이혼 따위 한 적도 없다는 듯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일까요? 전 남편의 가게에 파리만 날린다는 소문이 나돌더라고요. 제가 빠진 가게가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 시점이 너무 빨라 조금은 놀랍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지던 찰나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다. 우리가 힘들게 일군 가게 문 닫기 직전이야. 그래, 망해간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라. 말아먹을 건 알고 있었지만 3개월은 너무 빠르지 않아? 어떻게 6년 동안 일군 가게를 3개월 만에 말아먹을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이혼하고 난 뒤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가족한테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었거든.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엄마는 온몸이 아프다고 그러더니 쇼핑이나 다니고 동생이랑 재수 씨는 아기 핑계 대고 여행 다니더라.
돈 받아갈 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정작 내가 필요할 땐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 있지? 내 연락도 차단해버리고 말이야. 결국엔 직원을 구했는데 그 직원이 식자재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손님들 장염 걸리고 식품위생청 신고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들어보니 망해가는 식당의 지름길을 밟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식자재 관리에 단골 손님들의 장염, 칭찬이 가득했던 가게 리뷰엔 각종 악플만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맛이 변했다는 것부터 해서 더럽다,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다신 가지 않겠다 등 영업 정지는 물론이고요. 하소연하며 울먹이는 전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네요. 식자재 관리는 직접 해라. 사장이 친절해야 직원도 친절하다. 쓰레기통에서는 개도 밥 먹기가 싫다 등등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했었는데 단 하나도 새겨듣지 않아 일어난 일들이더군요. 거기에다 전 시댁 인간들까지 한몫했고 말이죠. 왜 아무 말도 없어? 나랑 이제 말도 하기 싫어? 당신 같으면 당신이랑 말 섞고 싶겠어?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당신한테 식구는 우리라고 했었지? 돈은 돈대로 뜯기고 가게는 가게대로 말아먹고 다 망해가는 거 자랑질이라도 하려고 연락했니? 왜 연락한 거야? 아니, 넌 그냥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당신 생각나서 연락했어. 당신 말이 다 옳았다 싶기도 해서 말이야. 미안해. 그땐 내가 어리석었어. 이제 와서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해? 정신 차려. 이혼 도장 잉크 마른 지 오래고 난 당신 사과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정 나한테 속죄하고 싶으면 다신 연락을 하지 마. 난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다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전 시댁 인간들에게 돈을 다 뜯겨버린 전 남편은 직원들 줄 월급도 없어 권리금도 없이 가게를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관리만 잘해서 넘겼으면 권리금이 꽤 됐을 텐데 말이에요. 제 젊은 시절을 갈아 넣은 걸 생각하면 서글프긴 했지만 다 자업자득이다 싶으며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렇게 다신 소식을 들을 일도 만날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 남편이 글쎄 딸을 찾아왔더라고요. 전 시댁엔 아무리 도움을 구해봐도 연락조차 되지 않고 그렇다고 저를 찾아오자니 얻는 거 없이 욕만 먹을 것 같았나 보죠. 전 남편이 나름대로 잔머리를 쓴 것이었죠. 딸에게 아빠가 학교 앞으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달려갔더니 거짓골을 한 전 남편이 딸아이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어떻게 아빠한테 연락 한 통이 없어? 아빠 조금 서운하더라. 전 남편의 물음에도 딸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딸만 아니었다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왔어? 나야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왔지.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다. 화를 안 내게 생겼어? 이때까지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찾아와서 보고 싶었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해?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뻔뻔해? 당신 지금 오해하고 있는가 본데 나 그냥 막 찾아온 거 아니야. 나도 참다가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찾아온 거라고. 아빠가 딸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히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 우리 이혼한 지 1년이야.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보고 싶단 연락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야? 이유는 무슨, 정말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 온 김에 우리 딸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하면 좋잖아. 전 남편은 능청스럽게도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혀 있는데 딸이 제 손을 잡더니 전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나 찾아오지 마. 난 아빠 안 보고 싶어. 딸의 말을 들은 전 남편은 적잖게 당황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딸에게 되묻더라고요. 그리곤 화가 많이 난 딸이 투정이나 부린다고 생각한 듯 장난스럽게 딸의 화를 풀어주려 애쓰더군요. 뭐라고? 우리 딸 아빠한테 화 많이 났구나.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아빠 사과할 테니까 화 좀 풀어라. 응? 나 아빠한테 화 안 났어. 그냥 아빠가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가 아플 때도 엄마가 힘들 때도 우리보다는 다른 사람 돕는다고 바빴어. 난 아빠 필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우리한테 찾아오지 말고 혼자 살아. 딸, 그땐 아빠가 어리석었어. 아빠가 진짜 반성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 화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이제부터 아빠가 우리 딸한테 정말로 잘할게. 우리 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어디든 언제든 상관없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올게. 응? 필요 없으니까 아빠는 아빠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잘 살아. 난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딸의 말을 들은 전 남편은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단호해도 너무나도 단호한 딸의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말이죠. 사실 딸의 말을 들으며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전 남편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닌 아빠를 저리도 미워하게 된 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전 남편을 미워하는 건 알고 있긴 했지만 저토록 미워하는 줄은 몰랐기에 전 남편 못지않게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 딸은 그런 아빠의 모습이 더는 보기 싫다는 듯 손을 잡아 끌더군요. 그게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만난 날이었어요. 딸에게 그런 말까지 들은 전 남편은 더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동네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글쎄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알 순 없지만 찾아와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형님,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난 그저 내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물어요? 당장 형님 남편 데리고 가요. 내가 아주버님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요.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빚독촉을 해대는데 정말 살 수가 없다고요. 정말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누군데 이딴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서는 마치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몰아세우기 시작했고 그런 뻔뻔한 태도에 화가 점점 치솟기 시작했죠. 살 수가 없으면 돈을 갚아.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나랑 그 인간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날 찾아와서 이 난리야? 여기서 난동 그만 부리고 동서 아주버님하고나 잘 이야기해봐. 말이 통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내가 정말 살 수가 없다고요. 이미 동네에 소문까지 나서 이사해야 할 판국이라고요. 그래? 이사하려면 집 팔아야 하잖아. 집 판 김에 돈 갚으면 되겠네. 기억하지? 그 집 살 때 그 인간이 큰 돈 보탠 거. 도움받은 금액이 꽤 큰데 입 싹 닫지 말고 얼마라도 좀 갚아. 사람이 그 정도 양심은 지키면서 살자. 어?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동서는 본격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귀 먹은 사람 없어. 소리 못 낮춰?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야?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아주버님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저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알아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고요. 동서는 전 남편을 데리고 가라며 말 그대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말 자체가 통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던 그 순간 마트 사장님이 다가와 제 앞을 막고 섰어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등장에 동서는 몸까지 바르르 떨며 사장님을 밀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 아저씨는 또 뭐야?
난 아저씨랑 할 이야기 없거든요. 당장 비켜요. 비키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CCTV도 있고 이 정도면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경찰서까지 끌려가기 싫으면 당장 나가세요. 사장님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동서에게 엄포를 놓았고 동서는 그제야 허겁지겁 도망을 가더라고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난 후 정신이 되돌아오니 도저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받았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내놓기 싫은 그 심보도 심보였지만 이미 다 끝난 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동서는 회사를 이직한 상태였는데 전 남편에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 알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전 남편에게 연락해 동서가 이직한 회사를 알려주었죠. 입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 남편이 회사로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제대로 난동을 쳤는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다 하더군요. 가족 타령하며 좋다고 붙어먹을 때는 언제고 돈 때문에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꼴이 참 보기 좋다 생각했네요. 전 남편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좀 도와달라고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다짜고짜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은 저요, 돈이 없어요. 아주버님 돈을 갚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대기업 월급이 얼만데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어? 그게요, 다 썼어요. 이것저것 좀 사느라. 들어보니 평소에도 사치가 심하던 동서는 전 남편에게 빌린 돈은 물론 월급까지도 물 쓰듯 쓰고 다녔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할 것도 가게가 저리 망해버릴 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거기다 전 남편이 찾아와 제대로 회사를 엎어준 덕에 회사까지 잘렸다며 하소연하기 시작하더군요. 거기다 아주버님 때문에 회사까지 잘렸다고요. 이제 정말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왜 나한테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동서 남편 있잖아. 동서 남편한테 말해. 엄한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저희 남편도 요즘 힘들어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이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차용증 쓰라고 하면 쓸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내 돈으로 내 전 남편 돈을 갚겠다. 이 뜻이네? 동서 진짜 양심도 없구나. 어떻게 나한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 저도 오죽 급했으면 이러겠어요? 아주버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젠 지긋지긋한데 돈은 없고 형님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랑 집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어찌나 당당한지 누가 들으면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건 줄 알겠더라고요. 착각을 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동서에게 확실하게 현실을 깨우치게 해주었어요. 정신 차려. 그 돈이 있다고 해도 동서한테 빌려줄 일은 없어. 그러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내가 동서 해주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족인 것 같아? 그저 그쪽 저쪽이라 하기 못해서 불러주는 거니까 착각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다시 나한테 피해주잖아? 동서도 내 전 남편이랑 나란히 유치장 신세 지게 해줄 테니까. 유치장은 가고 싶지 않았는지 더는 연락이 온다거나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돈 나오던 방망이가 사라진 후 돈을 물 쓰듯이 쓰던 전 시댁 식구들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동선에는 사업을 하다 제대로 망해버려 좁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고 전 시댁은 그런 동선애를 도와주다 함께 망해버렸다고 하고요. 능력도 없는 것들이 돈만 믿고 설치다 집안 하나 잘 말아먹었다 했네요. 그 후 전 시댁과의 소식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며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저와 딸을 잘 챙겨주셔 몸도 마음도 편한 요즘이에요.
딸아이도 마트 사장님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운동회를 앞둔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마트 사장님, 나 운동회 할 때 엄마랑 같이 오면 안 돼? 엄마 혼자 오는 것보다 사장님도 같이 오면 나도 좋고 엄마도 좋을 것 같아. 사장님이랑? 그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장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저번에 운동회 이야기하니까 꼭 오고 싶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물어나 봐봐. 아마 꼭 오고 싶다고 할걸? 평소 사장님과 장단이 잘 맞아 친하게 지내던 터라 딸이 함께하고파 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조금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너무 기대를 하고 있던 터라 조심스럽게 사장님께 물어보았고 사장님은 흔쾌히 함께 하겠노라 말해주었어요. 정말 저도 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도 도시락도 싸고 하나요? 그날 김밥은 제가 쌀 테니 그냥 몸만 오세요. 아셨죠? 결국 사장님과 함께 딸의 운동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참 즐겁더라고요. 막상 전 남편과는 딸의 학교 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사장님과 함께 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가족이 된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느라 혼자 늙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덕분에 이런 것도 와보고 호강하네요.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더 즐거운걸요. 우리 딸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감사해요. 곤란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흔쾌히 와주셔서요. 저 진짜 오고 싶었다니까요. 막상 와보니까 오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고 이대로 한 가족이면 정말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때요? 이렇게 가족이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네? 행복할 것 같네요. 순간 너무 당황하여 대충 대답하긴 했지만 되뇌면 되낼수록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건 고백인가 해서요. 아무래도 저는 이혼녀에다 딸이 있는 입장이라 항상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 사장님의 말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고백일까요? 그저 분위기에 취해 던져본 말일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 근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나이가 같은 형님과 함께 살고 있고 카페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저와 형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불편하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친정 가족과도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불편하고 사소한 의견 충돌로 싸우게 마련인데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님과 같이 있으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큰 의견 충돌 없고 나름 조용히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와 형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을 끊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 24시간을 싸우지도 않고 같이 있다니 조금 의아하시죠? 저와 형님이 이렇게 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와 형님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적은 연하남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제 남편의 누나가 고등학교 동창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다지 친하지는 않은 사이였지만 내심 동창이니 좀 편한 시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그러나 저의 시집살이는 절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 뒤, 그날은 며느리로서 맞이하는 첫 명절날이었어요. 저는 첫 명절이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첫 명절이라고 한복을 입고 온 거야? 애쓰는 건 알겠는데 한복이 틀렸어. 한복이 틀렸다니 무슨 소리야? 야, 이주희, 말 똑바로 못해?
나랑 너랑 고등학교 때는 친구였어도 지금은 내가 너 형님이야. 존댓말 써야지. 어디서 지금 반말을 찍찍 뱉어대? 미진이 말이 맞아. 아무리 너희 둘이 같은 학교 동창이었어도 이제는 상황이 달라. 주희 너는 이제부터 미진이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써가며 형님 호칭 똑바로 붙이도록 하렴. 그래야지 친척들이나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어. 알겠니? 주희야, 엄마랑 나는 너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친척 어른들에게 크게 욕먹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야. 그니까 이제 절대 여기 시댁에서는 나는 물론 우리 동생에게도 반말하지 마. 알겠어? 우리 친척분들 그런 거 정말 싫어하셔. 알겠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애를 혼내? 그래도 주인은 첫 명절이라고 생각해서 한복 입고 왔는데 그 마음이 예쁘잖아. 다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주희야, 새벽부터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인자한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첫 명절에 며느리의 군기라도 잡으려는지 도끼 눈을 뜨며 제 말이나 행동, 복장까지 지적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옆에서 얄밉게 말하는 형님이자 제 동창 김미진은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아주 미워 보였어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뭘 끼어들어? 그냥 아무 말 말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유일한 제 편인 듯했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아무 말도 못하고 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잠깐 주차장에 짐 가지러 간다더니 함흥차사였고 저는 그저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지금 할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불편하게 한복을 다 입고 와? 게다가 한복도 그게 뭐니? 너는 노기 홍상도 몰라? 갓 결혼한 사람은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거. 그래, 맞아. 한복을 입으려면 제대로 입고 와야지. 네 한복만 보면 새색시가 아니라 무슨 파티장 가는 사람인 줄 알겠어. 아, 맞다. 너 고등학교만 졸업했지? 그래서 노기홍상이라는 단어도 모르겠네. 얼른 옷이나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이렇게 사람 정신사납게 만드는지 원. 빨리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라. 할 일 많다. 시어머니는 저를 창고방으로 밀어넣으며 몸빼 바지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기껏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칭찬은커녕 구박이나 듣고 있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던져주신 옷으로 갈아입으며 앞으로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나오니 형님이 제 앞에 천조가리를 하나 던졌어요. 자, 이거 선물. 네 몸빼 바지랑 잘 어울리겠네. 이거 입고 열심히 부침개도 부치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 넌 이 집의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알지? 형님이 던져준 천조가리는 바로 앞치마였는데 이미 김치 국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고 세탁도 전혀 하지 않았는지 이상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지금 누나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침에 한복 입고 왔는데 그 옷은 또 뭐고? 누나? 네 누나는 나야. 어디서 지금 누나라 그래? 그냥 네 와이프 이름 부르든가 아니면 아내라고 호칭해. 너도 고졸 출신인 쟤 따라 무식해지냐? 형님은 큰 목소리로 제 남편을 구박했고 그 덕에 잠깐 방에 들어가셨던 시부모님까지 다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다들 첫 명절부터 왜 이리 소란이냐? 대체 미진이 너는 왜 주희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그게 아니라 미진이가 주희한테 시댁에 대한 예의를 알려주는 거지. 첫 명절에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오는 새댁이 세상 천지에 어딨어? 당신도 괜히 주희 편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요. 평소처럼 가만히 있다가 부침개 다 되면 먹기나 하면 되지. 뭘 자꾸 평소답지 않게 왔다 갔다 하며 참견질이야? 영진이 너도 괜히 주희 옆에 붙어 있을 생각 말고 너네 아버지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있어. 알겠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한 뒤
저에게는 일거리를 잔뜩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붙여야 할 부침개의 종류가 무려 7가지나 되었고 잡채에 만두까지 빚어야 했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할 동안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첫 명절이라 어지간하면 조용히 보내고 오려고 했으나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정말 너무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저는 시댁에 종살이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어머니, 형님, 저 혼자 이 많은 음식 못해요.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셋이서 나눠서 일하는 것이 빨리 끝나니까 어머니와 형님도 같이 해요. 저는 마저 전을 부칠 테니 어머니는 잡채 좀 해주시고 형님은 만두를 빚어주세요. 그럼 빨리 일도 끝나고 좋잖아요. 뭐라는 거야? 당연히 며느리가 시댁에 왔으면 음식하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꼴랑 1시간 해놓고 힘들어. 우리 엄마는 매년 명절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셨어. 이제 네가 이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네가 다 해야지.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동안 형님은 옆에서 뭐 하셨어요? 설마 음식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드리고 다 되면 나와서 밥만 축낸 건 아니죠? 너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미진이 얘는 그동안 공부하느라 음식 같은 거 하나도 못해. 얘가 그동안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은 공무원 공부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이깟 음식 만드는 것을 시키니? 엄마, 쟤는 고졸이잖아. 천하태평하게 카페에서 커피나 내리고 있는 무식한 게 뭐 그딴 걸 알겠어? 형님은 계속 무슨 말만 하면 제가 고졸이라며 무시를 해댔습니다. 제가 고졸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부를 못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했고 형님은 전교 2등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교에 입학은 했으나 대학교 입학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중퇴했어요. 그 뒤로 과외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음식점 등 불법적인 곳만 아니면 어디든 가서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기를 2년 정도 지나니 적지 않은 돈이 모였고 그 돈으로 다시 대학교에 갈까 했으나 대학교보다는 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차렸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풍족하게 먹고 살 정도의 순수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동안 형님은 수도권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무사히 졸업했어요. 아이, 고졸.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밥도 차려야 하는데 좀 서둘러. 언제 음식을 다 하려고 그래? 형님은 저를 고졸이라며 계속 비꼬면서 말을 했고 제가 한마디 하려던 차 남편이 먼저 형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진, 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내 와이프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솔직히 내 와이프 고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수의 명품만 밝히는 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 너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고. 어쭈, 지금 네 와이프라고 편드냐? 아이고, 결혼 안 한 사람 억울해서 어디 살겠어? 사실 형님은 대학교 졸업 후 오랜 기간을 취업 준비생으로만 있다가 30살이 넘은 지금은 4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형님은 대학교 졸업 후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저 취업 준비와 공부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부모님의 돈으로 먹고 사는 백수였던 것이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네가 이 집에서 뭘 하는데? 엄마 도와서 집안일을 거들기를 하냐?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어오기를 하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뭐해? 30살이나 넘긴 지금까지 취업 하나 못해서 아직도 부모님 돈이나 타먹고 살면서. 그리고 꼴의 분수를 알아야지. 명품은 또 오지게 밝혀요. 내가 뭐 놀기만 해? 나 그래서 지금 공부하잖아.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고 있잖아. 내가 1년만 맘 잡고 하면 나 분명히 공무원 된다니까. 그리고 내가 명품을 사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인데? 야, 그 명품들 다 네 돈으로 샀어?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으로 산 거잖아. 아니야? 무슨 기생충도 아니고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 지 손으로 돈도 한 푼 못 버는 주제에 어디서 지금 신우짓이야? 그리고 내 와이프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네가 함부로 무시할 사람 아니야. 다시는 내 와이프 무시하지 마. 형님과 남편의 다툼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을 짝소리나게 때리셨습니다. 솔직히 저로서는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 의아했어요. 김영진, 누나한테 대들어? 주희 너는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누나한테 큰 소리니?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아들, 딸 이렇게까지 싸운 적 없었다. 너와 결혼하기 전에는 애틋한 남매는 아니었어도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다고. 제가 구워 삶다뇨. 저는 남편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리 저와 남편에게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 영진이가 미진이한테 이렇게 대드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아유, 영진이 쟤는 꼭 자기같이 맹한 년을 데리고 왔구나. 어릴 때도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더니 커서도 저렇게 지 고집만 부리고 다녀요. 아유, 속 터져. 사실 남편은 어릴 때 공부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고 성적도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이 성적으로 대학교에 가봤자 돈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도배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일해온 탓에 지금은 경력도 꽤 많고 이 업계에 입소문도 나서 어지간한 대기업 연봉만큼은 받으며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남편이 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나 형님은 남편이 대학교도 가지 못하고 도배일이나 한다며 여전히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대학교도 나오지 않은 주제에 뭘 안다고 집에서 큰 소리야? 너나 네 와이프나 둘 다 멍청한 건 똑같아. 미진이 말이 맞아. 내가 영진이 네가 아들이라고 얼마나 공들여서 키운 줄 알아? 그런데 너는 대학교도 못 나오고 한다는 일이 꼴랑 남의 집 도배해주는 거야? 그걸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지금은 네 누나가 돈 못 벌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 먹고 공부해서 공무원만 돼봐. 그러면 아주 너보다는 100배, 1000배는 돈 더 벌걸? 그놈의 대학교. 내가 대학교는 못 나왔지만 누나처럼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누나처럼 자기 분수도 모르고 명품만 밝히면서 부모 등골 뽑아먹은 적 있냐고. 나 정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단 한 번도 엄마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었고 오히려 내가 꼬박꼬박 용돈 보냈어. 그런데 그 잘난 대학교까지 나온 누나는 여전히 백수야. 여전히 엄마 등쳐먹고 살면서 명품이나 밝히는 철없는 백수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 내가 더 나은지 아니면 누나가 더 나은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교 입학은 했지만 결국엔 남편처럼 졸업은 못한 고졸이잖아요. 고졸인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꼭 저를 무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명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누나, 가자. 이딴 집구석 이제 다시는 오지 말자. 남편은 화가 많이 나서 제 손을 잡아 끌고 가져온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고 시끄러운 소리에 방에서 주무시던 시아버지까지 나오셨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기분 좋은 명절날 왜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느냐고. 누나가 왜 아직도 지 앞가림 못하고 저러고 사는지 알아요? 두 분 다 누나만 오냐오냐 해줘서 저렇게 생각 없이 자란 거예요. 이제 두 분 다 정신 좀 차리세요. 누나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지금 어디서 누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훈계질이야?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며느리가 공부 잘하는 며느리였으면 이 상황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마무리했을 텐데 주희 너한테 실망이구나. 네? 아버지, 지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상황이 저의 최종 학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에게 한없이 인자하셨던 시아버지마저 저의 최종 학력을 들먹이며 이 모든 상황이 다 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탓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소리 듣지 말라고 하며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제게 너무 부끄럽다며 이제 시댁에 오지 말자고 하는데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니 그동안 이렇게 차별만 당하고 살아왔을 남편이 짠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카페에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손님도 적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생각보다 카페가 크고 손님도 많구나. 명절에는 나나 미진이가 조금 과한 것 같았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가 첫 명절에 그러고 가버리니? 남편이 제 손을 끌고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만 안 간다고 버텨요? 하여튼 말 대답은. 그건 그렇고 돈 좀 있니? 돈 있으면 좀 줘봐. 갑자기 웬 돈이요?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미진이 말이다. 비록 지금은 직장이 없는 백수지만 언젠간 공무원도 될 건데 남들 보기에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옷, 가방, 신발 다 명품인데 미진이가 자동차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미진이한테 외제차 한 대 사주려는데 너가 돈 좀 줘.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형님이 자동차를 사야 하니 돈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중고차를 사달라고 해도 기가 막힐 판국에 저도 못 끌고 다니는 외제차를 사달라니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형님 외제차를 제가 사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뭐 엄청난 갑부도 아니고 무슨 수로 외제차를 사요? 아니긴 뭐가 아니니? 세상에 딱 하나뿐인 너의 시누이를 위해서 그것도 못 해줘? 그래, 지금은 돈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미진이가 이악 물고 공부해서 공무원만 돼봐. 그럼 설마 외제차 사준 너를 모른 척 하겠어? 외제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쉽게 사줘요. 그리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는데 면허는 있어요? 형님 면허증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필기시험 보긴 봤는데 떨어졌나 보더라.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전교 2등까지 한 아이니 다음엔 붙겠지. 아직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무슨 외제차예요. 그리고 저는 형님이 면허증이 있어도 그 돈 절대 못 보태요. 솔직히 우리 집 형편 너도 잘 알잖아. 우리 집에서 미진이한테 그래도 외제차 사줄 능력 되는 사람 너랑 영진이 뿐이야.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비관적이야? 대학을 안 다녀서 그런가? 아무튼 너가 돈 보태주는 걸로 알고 난 이만 가보마. 사실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이사님 직급으로 계시고 시어머니는 결혼 후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그런데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시아버지의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시댁의 형편은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나마 잘 벌어서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고는 있으나 아무리 그래도 형님 외제차를 사달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가셨고 저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그저 냉수만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카페에 제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와 민희가 놀러 왔어요. 이 친구들은 둘 다 결혼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제 카페에 찾아와 꼬박꼬박 매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친구인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런 돈은 반드시 다 받아야 한다며 기어이 1원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계산하고 가는 고마운 친구들이랍니다. 저는 마침 손님이 없어서 수진이와 민희와 함께 수다를 떨다가 명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인은 이번 첫 명절 어땠어? 미진이가 잘해줘? 말도 마. 아주 말끝마다 고졸이라며 나를 무시하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 걔가 널 무시해? 하긴 걔가 고등학교 때 전교 2등이어서 전교 1등인 너를 무지 싫어했잖아. 그래서 신우짓이라도 하고 싶었나 보네. 그런데 걔는 뭐하고 살아? 결혼은 했어? 아니면 회사 다니나?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취업 못하고 부모님께 용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 당연히 결혼도 못했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놀고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부모님께 돈 받아서 명품만 엄청 사나 봐. 나이 30 먹고도 부모님께 용돈 받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모로 대단하네. 시어머니는 어떠셔? 시어머니도 완전히 김미진 편이지. 사실 조금 전에 시어머니 왔다 가셨는데 나한테 세상에 딱 하나뿐인 신우의 외제차를 사달란다. 나도 못 끌고 다니는 외제차를 내가 사줘야 하는 거니? 네가 왜 미진이 걔 차를 사줘? 게다가 외제차? 외제차가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줘? 정말 너무하시네. 근데 웃긴 건 우리 형님 말이다. 운전면허도 없어. 심지어 이번에 면허 필기 시험에서 뚝 떨어졌어. 우리 셋은 한참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니가 옆을 보며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니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형님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저를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형님과 제가 눈이 마주쳤고 형님은 바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내 차 못 사준다고 했다며? 이진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기둥 뒤에 가려져서 못 봤네. 너희 셋은 아직도 연락하며 지내? 나야 뭐 그럭저럭 잘 지내지 뭐. 온 김에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 그래도 우리 다들 고등학교 동창인데 커피 한 잔은 할 수 있지? 수진이와 미니는 형님을 자리에 앉혔고 저는 갑자기 단체 손님이 와서 더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와 디저트를 다 건네고 다시 수진이 미니에게 갔을 때는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이상했어요. 수진이와 미니의 표정은 신났고 형님은 그 사이에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남편 회사에 34살인데 신입으로 들어온 여직원이 하나 있거든? 그때까지 뭐 했냐고 물으니까 글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안 돼서 회사에 취업했다는 거 있지?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데 계속 취업도 안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며 부모님 등골이나 빼먹고 산 것 같더라고. 근데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명품은 발끝까지 휘감고 다니더라. 지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또 꼴의 자존심은 높아서 부모님한테 외제차 사달라고 졸랐다 하더라고. 어머, 나이가 30살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일은 잘해? 그런 사람이 일을 잘하겠니? 이번에 회사에 외근이 많아지면서 회사에서도 운전면허 따라고 했는데 필기시험도 떨어졌다더라. 자기 말로는 대한민국 인류대학을 나왔다는데 필기시험을 떨어진 게 말이 되니? 그냥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부모님 돈으로 살고 싶을까? 나라면 적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내 생활비는 벌었을 거야. 어머, 근데 미진아, 어디 아파?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얼굴은 또 왜 이렇게 빨개? 열이라도 나나? 아니, 그냥 나 먼저 간다. 형님은 후다닥 나가버리고 그 모습을 본 수진이와 미니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손님 응대하느라 바쁜 동안 수진이와 미니가 계속 대화를 나누며 은근히 형님을 무시했나 보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형님 본인을 욕하는데 또 대놓고 자신의 욕을 한 것도 아니니 화를 낼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있자니 화는 나고 뭘 어찌하지를 못하다가 결국 뛰쳐나가버린 것이죠. 그날은 금요일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정말 많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던 와중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화장실 갈 새도 없이 바빴던 터라 형님의 전화도 당연히 받을 수 없었고 그렇게 마감까지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남편과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한 후 잘 준비를 하는데 밖에서 누가 우리 집 문을 세게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형님이었는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감히 친구들한테 내 욕을 해? 아까 수진이랑 미니 말이야. 어떻게 걔네들이 내 이야기를 다 알아? 무슨 소리세요? 수진이랑 미니가 뭘 어쨌는데요? 걔들 남편인가 하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 여직원 이야기. 내 이야기 아니냐고. 네?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발뺌하는 거 봐.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안 하고 공무원 준비하면서 부모님 등골 빼먹는 이야기. 운전면허 떨어지고 외제차 사달라고 한 것까지 다 내 이야기잖아. 나랑 나이도 같고 말이야. 내가 바본 줄 알아? 그 회사에 형님 같은 사람이 또 있나 보죠, 뭐.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또 어딨어? 그게 말이 돼? 잘 알긴 안 해. 들어보니까 와이프는 그냥 사실을 다 말한 것뿐인데 그게 이 밤에 이렇게 와서 행패를 부릴 정도로 화낼 일이야?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잠이나 자. 여기서 주정 부리지 말고. 뭐? 주정? 너 누나한테 말 다 했냐? 형님은 술에 잔뜩 취해서 언성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내심 형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혼자 길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되긴 했는데 남편은 술에 아무리 취했어도 항상 집은 알아서 잘 찾아갔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잠이 들었습니다. 한창 잘 자고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이 무섭게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고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손을 덜덜 떨고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대.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거 아니고 진짜야? 전화 건 사람이 누구였는데? 남편의 말로는 형님이 술 취해서 집으로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형님을 발견하고는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시부모님께 연락했는데 시부모님은 딸이 그 새벽에 술에 취해 경찰서에 있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박아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정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잡고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형님은 여전히 술이 깨지 않아 해롱거렸습니다. 새벽녘이 다 돼서야 형님은 정신을 차렸고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껏 제대로 된 효도도 못했는데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야, 나 때문에. 에이, 내가 술만 먹지 않았어도. 형님은 어린 아기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 그런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형님 옆에 앉아 형님의 어깨를 토닥였는데 형님은 저를 째려보더니 확 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엄마가 찾아갔을 때 돈 빌려준다는 소리만 했어도, 아니지, 수진 미니 그년들한테 내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술은 마시지 않았을 거다냐. 그럼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지는 않았겠지. 형님의 어이없는 억지에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것을 다 제 탓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맞받아칠 말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너도 솔직히 우리 부모님 싫었지? 넌 지금 속으로 신나서 만세 삼창이라도 부르고 싶겠다. 그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형님이라고 대접해주니까 웃음냐? 둘 다 그만해. 여기 부모님 장례식장이야. 싸움터 아니라고. 싸우더라도 장례식 다 끝나고 싸워. 울부짖음에 가까운 남편의 말에 저와 형님의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형님은 제게 자기 부모님을 죽인 년이라며 끔찍한 원수를 보듯이 저를 흘겨보았어요.
남편은 형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를 잃은 상실감과 깊은 슬픔에 빠져 주변 상황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따라 형님이 제게 어떤 소리를 하든 철저히 못 들은 척하며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제가 더 얄미워 보였는지 더 큰 소리로 제 욕을 해대기 시작했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런 형님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슬프기도 화가 나기도 한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형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인사 안 해?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이 집의 가장 윗사람은 나야. 이제 내 말 깍듯이 잘 들으라고. 그런데 넌 참 뻔뻔하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모님 죽인 사람이 바로 넌데 무슨 낯짝으로 끝까지 장례식장에 있어? 도대체 내가 왜 니네 부모님을 죽인 사람인데? 내가 진짜 장례식 하는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그래봤자 넌 내 동생의 와이프, 즉 내 미치야. 알겠어? 그리고 시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바로 나한테 반말이냐? 야, 존댓말 똑바로 안 해? 형님은 저에게 매섭게 눈을 부라리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순간 장례식을 치르며 참고 참았던 제 화가 폭발하여 저도 형님의 뺨을 때렸어요. 지금 뭐하냐? 감히 네가 내 뺨을 때려? 미쳤어? 제정신이야? 왜? 너는 내 뺨 때려도 되고 난 네 뺨 때리면 안 되냐? 누나, 그만해. 내가 장례식 내내 지켜봤는데 이 인간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지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이 마당에 그동안 자기가 한 짓들을 후회해야지. 후회는커녕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남 탓을 해. 나 이제 친누나 없고 형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 테니까 누나도 괜히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야, 니랑 전혀는 이혼 도장 찍으면 남남이지만 너랑 나는 피가 섞인 남매야. 가족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딴 식으로 말해? 가족도 가족다워야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렇게 부모님 등골 쭉쭉 빼먹고 항상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살지.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기생충처럼 살아봐. 어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두고 볼게. 아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아.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알겠어? 이제 누나가 죽든 말든 신경 안 쓸 테니까 누나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은 장례식 내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님이 제 카페에 찾아왔어요. 순간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생각나 확 쫓아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무슨 말을 하러 왔나 궁금해서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네. 내가 부탁을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요새 내가 취업 준비하느라 조금 바쁘거든? 네, 형님도 이제 공부해도 안 되는 공무원 말고 취업 준비하셔야죠. 잘 생각하셨어요. 말 얄밉게 하는 건 여전하네. 그런데 면접 보러 가려면 정장도 필요하고 어울리는 구두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사실 부모님이 주신 돈 다 써버렸거든. 부모님이 뭐 보험을 들어놨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설마 그래서 제게 돈을 달라고 오신 건 아니죠? 나도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어. 날 뭘로 보고. 그냥 내가 정식으로 취업하기 전까지만 여기 카페에서 일하게 해줘. 상황을 보아하니 항상 돈을 주시던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니 형님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고 기고만장했어요. 형님, 그런데 저는 지금 있는 직원으로도 충분해서 더는 사람을 고용할 계획이 없는데요. 뭐 정 급하시면 최저 시급 받으며 설거지나 주방 청소는 어때요? 그거라도 하실 수 있겠어요? 뭐? 설거지나 주방 청소? 날 뭘로 보고 그런 일을 시켜? 내가 이 나이 먹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해? 나 이래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는 대학교 나온 여자야. 난 최저 시급 받으면서 그런 일 못해.
못하시겠으면 가서 다른 일 알아보시던가요. 저는 굳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형님은 씩씩대면서 카페를 나갔고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형님이 다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어제 네가 그랬지? 설거지에 주방 청소 아르바이트 시켜줄 수 있다고. 뭐 여기서 돈 벌어봤자 코딱지만큼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일이라도 해볼게. 요새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가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당분간 그 일이나 좀 하지 뭐. 그래도 되지? 형님은 어제 계속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지 다시 제 카페에 찾아와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못 믿어왔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기에 속는 셈 치고 한번 일을 맡겨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2시간이나 지났으려나요? 손님들은 밀어닥치는데 컵이며 접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에 가보니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할 형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도 매장에도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몸살 난 것 같아. 설거지 못하겠어. 몸살? 고작 2시간 일하고 몸살? 하긴 나이 34살 먹도록 아르바이트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솔직히 형님이 일을 잘할 것이라고는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는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커녕 고작 2시간 하고 도망을 갔다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고작 2시간이라니. 내 생에 그렇게 힘든 일은 처음이다. 그리고 말이야, 설거지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래봬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4년제 대학교 나온 여자잖아. 그런 내가 고작 최저시급 받으면서 설거지나 한다는 게 어디 말이 되니? 그래서 내가 관둔 거야. 내가 때려치운 거라고. 야, 내가 정말 너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너보다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한 사람으로서 충고 한마디 하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야, 꼰대냐? 그깟 아르바이트 좀 더 많이 해봤다고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윗사람인 거 잊었어? 윗사람이면 윗사람처럼 행동해, 김미진. 이제 이 세상에 너의 어리광 받아주고 너가 필요할 때마다 돈 주시던 너의 부모님 안 계셔. 이 세상에 너를 쉽게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 알겠어? 야, 어디서 고졸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그래? 대학교 졸업장도 없는 주제에. 그깟 대학교 졸업장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런데 말이야, 지금 세상이 변했어. 너 생각처럼 명문대학교 졸업장이 너를 먹여 살려주는 그런 시대 이젠 아니라고.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제대로 봐. 알겠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 어디든 다 갈 수 있어. 알아? 나중에 내가 대기업 취직하면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나 하지 마. 그래, 제발 부탁이다. 제발 마음 좀 딱 먹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디 회사 생활이나 한번 좀 해봐. 그래서 내 앞에서 한번 떵떵거려 보라고. 알았냐? 형님은 화를 잔뜩 내며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나 남편이나 굳이 형님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남편도 그동안 고졸에 도배일이나 한다며 형님한테 하도 무시당하고 살아서 남편도 형님에 대한 애틋한 감정 따위는 없었거든요.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되고 있었고 특히 그날은 개업 이래로 최대의 매출을 찍은 날이라 뿌듯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영업이 다 끝났는데 누군가가 거짓골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형님이었어요. 주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너무 배도 고프고 당장 잠잘 곳도 없어. 형님은 저를 보더니 대뜸 무릎을 꿇으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연을 들어보니 지난 3개월간 회사에 가기 위해 이력서를 많이 냈지만 단 한 번도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평생 일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갈 때마다 혼만 잔뜩 나다 쫓겨났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져서 집도 다 팔고 부모님의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도 다 팔고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나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면 안 될까? 정말 이제는 밖에서 노숙해야 할 판이야. 아무것도 없다고. 형님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제게 부탁을 했지만 그동안 형님이 저를 무시했으니까 솔직히 같이 집에 가기 싫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 역시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여자인데 밖에서 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냥 가게에서 자라고 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카페에 출근해서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그동안 형님의 행적을 보았을 때 카페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키지도 않은 가게 청소에 정리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형님이 아주 약간은 철이 든 것으로 보여서 속는 셈 치고 형님에게 설거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설거지? 알았어. 내가 할게. 또 시킬 일 있으면 뭐든 말만 해. 나 열심히 일할게. 쫓아내지만 말아줘. 형님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방으로 들어가 컵과 그릇에 광이 날 때까지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뒤로도 가게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땡이 한번 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달라진 형님과 함께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사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님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형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한 저와 남편이지만 이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서히 형님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보려고 해요. 저와 형님의 길고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이 형님의 욕을 쓰는 것 같아 조금 찔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님도 한번 우리 이야기 써보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 동창이자 형님인 미진이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미진아, 한동안은 내가 너를 오해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평생 가족으로 함께 늙어가고 싶다. 우리 이제는 제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